이 집에서 당장 나가! 딸이 상간남을 데려오자 장모 금옥이 대릴 사위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장모님 저 남자 믿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사위 도윤이 영하 20도의 날씨에 장모의 저택에서 내쳐졌습니다. 부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좀 꺼져 주시지. 상간남까지 도윤을 무시하고 도발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니까. 좀 꺼져줄래? 아내 하리는 상간남에게 빠져 남편 도윤을 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그날 아침 최금옥의 저택 앞마당에 짐짝 서너 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양복 한 벌이 차가운 돌바닥에 반쯤 펼쳐진 채였고 그 옆으로 구두 한 짝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인 2명이 말없이 나머지 짐을 들고 나왔어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서를 맞춰온 사람들처럼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조용했어요.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이웃집 노부인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출근을 서두르던 중년 남자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하나둘 시선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이런 아침은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현관 계단 위에 최금옥이 서 있었습니다. 검정 코트 깃을 바짝 세운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어요. 70 가까운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엔 슬픔도 분노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어요. 오늘부로 이 집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담 너머 노부인이 입을 틀어막았고 중년 남자는 자리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도윤은 자기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넥타이가 한쪽으로 비뚤어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흐트러진 건 넥타이뿐이었어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안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윤아린이 걸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오른손이 박준혁의 팔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계단 위에 섰어요. 윤아린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박준혁은 달랐어요. 그는 도윤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줘요.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짐을 나르던 하인이 작은 상자를 건드렸습니다. 상자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사진 몇 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하던 해 어딘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장, 또 한 장. 손끝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최금옥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사진 위에 분명히 머물렀어요. 윤아린이 봉투 하나를 도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돼.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 있었어요. 도윤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아린의 손이 허공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장모님? 화가 담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이 맞는 건가요?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금옥의 코트 소매 끝에서 손이 떨렸어요. 보일 듯 말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박준혁도 윤아린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최금옥에게서 눈을 거두고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짐을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냥 걸었어요. 대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박준혁이 계단을 내려와 최금옥 앞에 섰어요.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금옥은 그 손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맞잡았어요.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발소리는 멀어졌고 골목에는 3월의 찬바람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저택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준혁은 최금옥과 악수를 나누고 나서 곧바로 거실로 들어갔어요. 윤아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사라지자 최금옥은 잠시 혼자 계단 위에 남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코트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이미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혁의 한강뷰 아파트에는 샴페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윤의 서명이 빠진 이혼 서류였습니다. 박준혁이 잔을 들어 올리며 윤아린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도 우리 편이고 집은 이전만 마무리되면 끝이잖아. 윤아린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았어요. 잠깐 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준혁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왜 아직도 미련 있어? 윤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어요. 강물 위로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도윤의 명의가 아니었어요. 차명 계좌로 임대된 공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2년 전부터 마련해둔 곳이었어요. 윤아린이 처음 이곳에 들어온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처럼 보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 번듯한 양복 차림의 사업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솜씨. 그런데 그 만남이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윤아린은 알고 있었을까요? 박준혁의 수첩에는 그 만남 이전부터 윤아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태준이 남긴 회사의 지분 구조, 최금옥의 보유 비율, 그리고 딸 윤아린에게 넘어올 예정인 지분 규모까지 빼곡하게 정리된 숫자들이었어요. 박준혁에게 윤아린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3년 사이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윤아린은 도윤과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박준혁 곁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박준혁은 능숙했어요. 화가 날 때 달래는 법, 외로울 때 곁에 있는 척하는 법, 그리고 조금씩 도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법.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의 귀에 도윤에 대한 말이 하나씩 쌓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회사 내부 계약 현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어차피 내 집 서류잖아. 윤아린이 잠깐 주저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박준혁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믿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윤아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짧게 울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류 한 장이었어요. 그 다음엔 회의록, 그 다음엔 거래처 계약서. 윤아린은 매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오늘 저녁 그가 꺼낸 건 새로운 서류였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에는 최금옥의 자녀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야. 어머니 도장만 찍히면 다 끝나. 윤아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눌렀어요. 그리고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박준혁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앞에서 윤아린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리창이 작게 떨렸어요. 같은 시각 박준혁의 서재 쪽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아린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박준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곧 끝나. 그 다음엔 너한테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아린 옆에 앉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윤아린은 몰랐습니다. 창밖 강물처럼 이 관계가 이미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윤아린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웃고 있던 그 시각, 저택 2층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최금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파일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파일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혁과 윤아린이 함께 찍힌 사진, 두 사람이 드나들었던 한강 아파트, 건물 외관, 날짜가 찍힌 통화 기록 출력본,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서, 빼곡한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최금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손톱이 종이 위에 가만히 얹혔어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 몫의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국, 흰 쌀밥, 그리고 소담하게 담긴 반찬들. 가사도우미 정씨 아주머니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힐끗 최금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사모님 표정이 이상하게 부드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말 수가 없더니 오늘 아침엔 박준혁이 내려오자마자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잘 잤어요? 국 한 그릇 더 먹어요. 박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살짝 굳었다가 이내 표정을 풀었어요.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윤아린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간이 아주 살짝 좁혀졌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순순히 나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금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국그릇에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눈은 박준혁의 손을, 말투를, 수저를 놓는 방식을 하나씩 훑고 있었습니다. 물이 잔잔해 보일수록 바닥이 깊다는 걸 70평생을 살아온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최금옥이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같이 가봐요. 회사 돌아가는 거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준혁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너무 빨랐어요.
그는 이내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서도 될까요? 내가 데려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회의실은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최금옥 옆자리에 앉자 몇몇 임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금옥은 그 시선들을 못 본 척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최금옥이 박준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박준혁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유창했습니다. 숫자도 잘 갖다 붙였어요. 듣기에 그럴싸한 말들이었습니다. 최금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은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바뀌는 순간마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신 없는 대목에서 목소리 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박준혁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임원 한 명이 최금옥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회장님, 저 사람 믿으셔도 되는 겁니까? 최금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고 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임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윤아린이 어머니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라 또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몇 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윤아린이 문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딱딱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어요. 믿음 같은 것, 아니면 약속 같은 것. 윤아린은 결국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서재안, 최금옥은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드폰을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금고 앞에 섰어요. 번호를 돌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면서 낡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그녀가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최태준의 유언장 사본, 그리고 지분 위임 각서였습니다. 최금옥이 서류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저택 마당에 가로등 하나가 흐릿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사진이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두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맞았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불빛 하나가 천천히 지나쳤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차가 저택 앞을 천천히 지나치며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최금옥이 커튼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에서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저택 앞을 지나쳤던 그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든 뒤에도 한참을 달렸어요. 한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저택의 불빛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그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주소와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입술이 한번 달싹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이튿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도윤이 찾아간 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계단 벽에는 오래된 법률사무소 안내판이 여러 개 붙어 있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들뜬 복도 끝에 유리문 하나가 있었어요. 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세진 법률사무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 책꽂이에는 판례집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기다렸다는 표정에 가까웠어요. 오셨습니까?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들고 온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웠습니다. 오세진이 파일을 받아 첫 장을 펼쳤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넘길수록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파일 안에는 박준혁의 과거 투자 사기 관련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7명이었어요. 피해액은 총 4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판결문엔 박준혁의 이름이 공범으로만 올라 있었습니다. 주범은 따로 있었고 박준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유령 회사 설립 내역이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3곳, 법인 등록일과 폐업일, 그리고 대표자 명의 변경 기록. 전부 박준혁 주변을 맴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묶음에는 도윤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내역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금액들이 12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1년 사이였어요. 오세진이 파일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모은 겁니까? 도윤이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요. 오세진이 파일을 덮지 않은 채 등받이에 기댔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두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엔 얇았습니다. 하지만 오세진의 눈이 이걸 보자 곱게 펴졌어요. 안에는 회사 창업 초기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 설립에 기여한 내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고 그에 따른 지분 귀속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서명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최태준, 최금옥, 그리고 한도윤. 지분이 아직 자네한테 살아있다는 걸 저쪽은 모릅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릅니다. 아직은요. 오세진이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서명란을 짚었어요. 이게 법정에 나오면 박준혁 측 서류는 즉시 무너집니다. 잠시 후였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오세진에게 건넸습니다. 통화 연결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더니 연결됐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조용했다가 이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박준혁 씨한테 직접 당했어요. 남편이 그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합의하라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하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 서류에 도장 찍은 게 억울해요.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오세진이 통화가 끝나자 탁자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계약서,
증언자까지 세 가지가 다 갖춰졌군요. 도윤이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타임라인을 짜야 합니다. 박준혁이 지분 이전 서류에 최종 서명하는 순간을 노려야 해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움직이면 증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세진이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도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빠르면 2주 안입니다. 저쪽은 지금 서두르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세진이 메모를 했고 도윤이 보충했습니다. 창밖으로 낮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한번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건 도윤이 먼저였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오세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짧은 악수였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세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도윤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낡은 건물 안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1층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거리로 나온 도윤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바람에 실린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거리로 나선 그날 오후 도심 반대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오세진에게 건넨 두 번째 파일 안에는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강민철. 박준혁의 과거 투자 사기 사건에서 주범으로 기소됐다가 실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이 의뢰한 사설조사원 김 씨는 사흘째 그 남자의 행방을 쫓고 있었어요. 인천 외곽의 낡은 빌라 골목,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김 씨가 골목 입구 편의점 앞에 서서 캔커피를 홀짝이고 있을 때 빌라 계단에서 50대 남자가 내려왔어요. 후줄근한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강민철이었어요. 김 씨가 다가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박준혁 씨 아시죠? 남자의 발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굳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치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 협박 문자 받으신 거 맞죠? 남자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깨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눈 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금을 풀고 화면 하나를 찾아 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등이 서늘해지는 내용이었어요. 입 열면 후회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김 씨가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박준혁의 과거는 그렇게 조각조각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한 컨설팅 사업이었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해외 판로를 뚫어주겠다.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 서류도 번듯했어요. 법인 등록증, 계약서, 투자 확약서.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나면 회사는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은 닫혔고 박준혁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7명이었어요. 그중 1명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공장을 잃었습니다. 또 1명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었어요.
박준혁은 재판에서 공범으로만 처리됐습니다. 주범은 강민철이었고 박준혁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피해자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박준혁 측 변호인이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걸 거부하면 소송이 더 길어진다는 말에 지친 피해자들은 하나씩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번듯한 이름으로였습니다. 양복이 달라졌고 명함이 달라졌고 사무실 주소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수법은 같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 곁에 붙어 신뢰를 쌓고 서류를 만들고 안쪽 자산을 조금씩 빼돌리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각 회사 격리팀 사무실에서였습니다. 팀장 박 씨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이체 내역 화면이었습니다. 지난 2달 사이 회사 운영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총 5건이었어요. 건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습니다. 수신 계좌는 처음 보는 법인 이름이었어요. 박 씨가 그 법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실체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윤아린을 찾아갔어요. 이사님, 이 계좌 이체권은 누가 승인하신 겁니까? 저한테는 보고가 없었는데요. 윤아린이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내가 지시한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오면서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수신 법인 이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는 개인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한도윤, 예전 이사님 이름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 계좌 관련해서요. 도윤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린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는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오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세진이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부 증인이 생겼군요. 그날 밤 박준혁은 한강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 위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만든 서류 한 장 한 장이 흔적 한 줄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파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믿는다는 말로 사람을 움직여온 남자는 정작 자신이 어디까지 보여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 강물은 그냥 흘렀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를 부리던 그 시각, 시간은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저택 마당을 덮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최금옥은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경리에게서 받은 보고서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지출 내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손이 멈췄어요. 수신 법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돋보기를 집어들고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번, 3번. 밤이 깊어가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녀는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윤아린이 외출한 사이였어요. 최금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뒤지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랍 안쪽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박준혁의 글씨체였어요. 최금옥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두 사람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을 내보내고 최금옥을 설득하고 지분을 넘겨받는 순서까지 날짜도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계획이었어요. 최금옥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서랍 안쪽에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깐 벽에 손을 짚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최금옥이 도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장소는 도윤이 아는 곳으로. 도윤이 답장을 보내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찻집이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차 두 잔이 놓였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최금옥이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 도윤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였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최금옥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도윤이 받아 펼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파일 안에는 박준혁의 피해자 목록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오세진에게 건넨 자료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름, 피해액, 합의 경위, 현재 상황까지 빼곡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군요. 최금옥이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석 달 됐어요. 도윤이 파일을 덮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최금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네를 내보내야겠어.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상태로 막으면 증거가 사라져요. 저쪽은 아직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한 사람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금옥을 봤어요. 제가 쫓겨나면 할인이가 더 깊이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최금옥의 눈꺼풀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어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건져낼 수 있어. 도윤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찻잔을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어요. 각본대로 하겠습니다. 최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최금옥은 저택 안에서, 도윤은 바깥에서. 주고받는 연락은 짧았어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둘은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였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들고 최금옥 앞에 나타났어요. 최금옥의 자녀 지분을 이전하는 최종 서류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것만 서명해 주시면 다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최금옥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훑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준혁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기다리는 자세가 느긋했습니다. 최금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박준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세요. 천천히 보시고요. 그가 방을 나가자 최금옥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서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녀는 이 서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서류가 나왔다는 건 박준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낸 사람은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택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최금옥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연결됐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나왔어. 움직여도 돼. 수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통화는 10초도 안 됐습니다. 최금옥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택 마당 끝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최태준이 심은 나무였어요. 30해가 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지는 굵어졌고 뿌리는 더 깊어졌어요. 최금옥이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였는지.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 나뭇가지만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최금옥이 전화를 끊은 다음 날 아침 오세진 법률사무소에는 일찍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세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 묶음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밤새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빈 커피잔이 2개였고 메모지가 책상 한쪽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도 짧게 나눴어요. 할 일이 많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이 서류 봉투 하나를 도윤에게 건넸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넣겠습니다. 박준혁 측으로의 지분 이전을 즉시 동결시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안에 접수해야 해요. 도윤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접수 창구 앞에 오세진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기가 받아들고 두께를 확인하더니 눈을 들었어요. 첨부 자료가 박스 2개 분량이었습니다. 서기가 잠깐 멈칫했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접수증이 나왔습니다. 오세진이 접수증을 들고 돌아서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저쪽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박준혁이 그 소식을 들은 건 같은 날 오후 2시였어요. 비서가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준혁이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잡고 있던 볼펜이 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는 굳어진 채 잠시 그 볼펜을 바라봤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윤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어요. 연결됐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들어왔어. 도윤이 움직인 거야. 수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윤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분 이전이 묶였다고.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윤아린이 자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류를 설명하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에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사님, 이건 저희가 준비 못한 자료입니다. 윤아린의 손에서 핸드폰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세진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있는 대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있던 이사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고 몇몇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상석 옆자리에 섰어요. 오세진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 지분 관련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서류를 꺼내 이사진 앞에 한 장씩 내려놓았습니다. 창업 초기 계약서였어요. 서명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태준, 최금옥, 한도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 핵심 지분의 일부는 현재도 저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박준혁 씨 측이 진행하던 지분 이전 서류는 이 계약서에 위배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멈췄어요. 옆 사람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의실 한쪽 끝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도윤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잡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낮은 목소리였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날 오후 회사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장중에 한 차례 급락했다가 이사회 공시가 나간 뒤 반등했어요. 경제 뉴스 화면 한쪽에 회사 이름이 짧게 지나쳤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지분 분쟁 일단락, 창업 계약서, 효력 인정. 박준혁이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손으로 덮었어요. 그는 로비스트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이사진 중 2명에게 접촉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받았다가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박준혁이 전화를 쥔 채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전화 통화, 이미 누군가 녹음하고 있었어요. 도윤 측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로비스트와 이사 사이의 대화가 고스란히 파일로 저장됐어요. 박준혁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도윤은 오세진과 사무실에 남아 다음 수순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오세진이 커피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다음은 법정입니다. 오세진이 말했어요. 도윤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도윤이 건물을 나와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은 저택 쪽이었어요. 일부러 그 길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그 골목이 나왔어요. 저택 담장 너머로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재였어요. 도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담장이 끝나는 모퉁이쯤에서 창문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을 사이에 두고 잠깐 마주쳤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윤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걸음을 이어갔어요. 커튼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았어요.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도윤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낙엽 한 장이 도윤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간 그 골목에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의 아파트에는
그 사이 변화가 생겼어요. 현관 앞에 서류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봉투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뜯었습니다. 검찰 소환장이었어요.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그는 소환장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그가 윤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환장 나왔어. 너한테도 갔을 거야. 수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윤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는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야. 우리 같이 대응해야 해. 변호사 선임부터 맞춰야 하고. 하리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준혁이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힘이 빠진 손이었습니다. 윤아린에게 소환장이 도착한 건 이틀 뒤였어요. 그녀는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윤아린의 시선이 봉투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어요. 그리고 뜯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짧은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그녀는 서류를 접지 못했어요. 그냥 무릎 위에 펼쳐진 채로 두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윤아린이 화면을 봤습니다. 3번 울렸어요. 4번.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사 격리팀장 박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체 내역서, 수신법인 자료, 그리고 윤아린이 직접 승인했다는 구두 확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진술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명했습니다. 박준혁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가 동결된 건 소환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이었어요.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3곳의 유령법인 계좌가 한꺼번에 묶였어요. 박준혁이 빼돌린 금액은 총 18억 원이었습니다. 회수 절차가 시작됐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오후 박준혁의 사무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서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조용히 빠르게 서랍을 열고 개인 물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챙겼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왔을 때 비서는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박준혁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혁이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아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부인해야 해. 내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 네가 증언해줘야 한다고. 윤아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리나, 우리 같이 시작한 거잖아. 이제 와서 나 혼자 뒤집어 쓰게 할 셈이야? 윤아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박준혁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이 기억났어요. 번듯한 양복, 부드러운 말투, 귀에 쏙 들어오던 목소리.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밑이 퀭했어요. 입가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윤아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나도 속은 거라고. 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 말이 통할 것 같아? 서류에 내 서명이 있는데? 윤아린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 순간 거실 천장 한쪽에 달린 작은 렌즈가 두 사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금옥이 설치해둔 저택 CCTV였어요. 각도가 거실 전체를 커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돌아간 건 1시간 뒤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아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아린은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사기관 제출용 진술서였어요. 안에는 박준혁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박준혁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라는 내용이었어요.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온 윤아린이 길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어요. 박준혁의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박준혁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발이 멈췄어요.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기자들이었어요. 3명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검찰 소환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피해 금액이 18억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박준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기자들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박준혁이 앞을 봤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출발해.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기자들이 작아졌어요. 박준혁이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빠르게 그냥 흘러갔어요. 박준혁의 차가 도심 불빛 속으로 사라지던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법정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방청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복도 벽에 붙은 재판 일정표 앞에 사람들이 멈춰서서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101호. 오전 10시였습니다. 도윤이 법원에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어요. 오세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도윤의 걸음은 고르고 일정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법정 문 앞에서 오세진이 서류 가방 손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밀었어요. 방청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취재진이 앉아 있었어요. 뒷줄에는 일반 방청객들이었습니다. 나이든 부부, 정장 차림의 회사원, 그리고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은 노인 몇 명. 도윤이 자리에 앉는 순간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왔어요. 변호사 2명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달랐어요. 한 달 전에 그 여유로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향해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오세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첫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먼저 피고 박준혁 씨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지난 1년간 총 18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 자금이 유령법인 계좌로 이전된 내역입니다. 서류가 재판장 앞에 놓였어요. 재판장이 펼쳤습니다. 박준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오세진이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해당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록 서류와 실제 사업장 현황 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 곳 모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임이 확인됐습니다. 박준혁 측 변호사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오세진이 세 번째 자료를 올렸어요. 과거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서 묶음이었습니다. 7명의 이름이 각각 서명란 위에 있었어요.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15년 전부터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증인이 들어왔어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손에 하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가 선서를 했어요. 목소리가 처음엔 떨렸습니다. 박준혁 씨 때문에 저희 남편이 공장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합의하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억울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 아래를 눌렀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뒷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노인이 있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인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박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받았어요.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오세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피고가 이 사진을 회유하려 한 통화 녹취를 추가 제출합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로비스트를 통해 이사에게 전화했던 그날 밤 통화였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준혁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법정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때 최금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정 정장이었어요. 등이 꼿꼿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앉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준혁 씨가 접근해온 경위를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최금옥이 말했어요. 목격했습니다. 그가 제 딸에게 처음 접근한 때부터 회사 서류를 요구한 것까지 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녀가 진술하는 동안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던 유나린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꼿꼿한 등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린의 눈가가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판결은 오후에 나왔습니다. 박준혁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사기 혐의, 지분 이전 계약 전부 무효, 회사 경영권 원상복구.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준혁이 선고를 듣는 동안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은 채였어요. 오세진이 옆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수를 치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건 한참 뒤였어요. 복도는 한산해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박준혁 쪽을 따라갔고 방청객들도 대부분 빠져나갔어요. 오세진이 도윤 옆에 섰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도윤이 복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오전보다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세진이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코트를 여미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법원 문을 밀고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어요. 방향은 저택이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저택을 향하던 그날 오후 하늘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가 섰어요. 도윤이 내렸습니다. 저택 대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마당으로 들어서자 가사도우미 정씨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윤을 보자마자 걸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어요. 그녀의 눈 아래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이 메어 끝이 잘렸습니다. 도윤이 잡힌 손을 가만히 두었어요. 빼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있었어요. 최금옥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최금옥이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어요. 나뭇가지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탁자 위에 차 두 잔이 놓였습니다. 정씨 아주머니가 들고 왔다가 소리 없이 나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차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가늘게 천천히. 창밖 햇살이 탁자 위로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참아온 것들이 그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도윤이었어요. 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손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최금옥 쪽으로 밀었어요. 최금옥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하는 건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최금옥이 봉투를 들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두 장이 나왔어요. 지분 전부 양도각서, 그리고 경영권 위임장이었습니다. 도윤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최금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두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든 채 그냥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어머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어머님 것입니다. 최금옥이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랫입술이 아주 조금 달싹였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가에 뭔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눈 아래가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70평생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흘렀어요. 주름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최금옥이 손등으로 눈 아래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사위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최금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오래.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로 갈 건가? 최금옥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어요.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멈췄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최금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어요. 복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 윤아린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아린의 눈이 빨갰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을 지났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현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눈인사를 했어요. 도윤이 받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랐어요. 소복하게, 조용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위에도, 돌바닥 위에도, 그리고 도윤의 어깨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가 걸었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재 창문에 최금옥이 서 있었어요. 커튼을 살짝 젖힌 채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이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의 발자국 위로 새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최금옥이 커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서재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의 차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서류 2장이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금옥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저택 마당을 덮고 감나무 가지를 덮고 도윤이 걸어간 골목을 덮었습니다. 그 겨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눈이 녹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저택 마당 감나무 가지 끝에 작은 움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말라있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정씨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멈췄어요. 가지 끝을 올려다봤습니다. 연두빛점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작고 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빗자루를 세운 채 한참 그걸 바라봤어요. 최금옥은 그날 아침 일찍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윤이 남긴 양도 각서와 경영권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처음 봤던 날 밤에도 읽었고 그 다음 날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읽다가 멈췄어요. 돋보기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감나무였습니다. 새 움이 돋은 가지가 보였어요. 최금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금옥은 그냥 감나무 앞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어요. 가지 끝에 그 작은 움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올라갔어요. 나무 껍질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했어요. 30년 된 나무였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가 또 봄을 맞네요. 혼잣말이었어요. 바람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당에 조용히 머물렀어요. 윤아린이 저택을 나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현관 앞에 서서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감나무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최금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은 것인지 몰라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윤아린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멈췄어요. 다시 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오래.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금옥의 등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도윤이 새 사무실을 연 건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4월이었습니다. 도심 한쪽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낙지도 번듯하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름 석자만 있었어요. 한도윤. 회사 이름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이었어요. 사무실 안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분은 정씨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사무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잘 되셔야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이 그 화분을 창가에 두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오세진이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창가에 화분. 오세진이 피식 웃었어요. 이게 다입니까? 지금은요. 도윤이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오세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준혁 건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변제 절차도 시작됐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진이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고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다 내려놓고. 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쳤어요. 가벼운 옷차림들이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간 것이었어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세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악수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잡았어요.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오세진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봤어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한테 원래 봄이 오더군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오세진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화분 옆에 섰어요. 작은 잎사귀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잎사귀를 살짝 건드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여렸어요.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창밖 골목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도윤의 눈이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저택이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혼자 서 있을 사람이 있었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연결됐어요. 어머님, 저입니다.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았어요. 그런데 그 2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골목의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새 잎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도윤이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에서도 작은 사무실에서도 봄은 그렇게 와 있었어요.